최근 뉴욕 연은이 제 생각과 일치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금리의 시차로 인해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4년부터 100bp를 내린 기준금리의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통화 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제는 계속해서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연착륙과 골든패스 이런 상당히 희박한 확률에 증시는 상당히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죠. 하지만 지금 이런 증시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뉴욕 연은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조금 과격한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올렸던 영상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한마디로 통화 정책이 효과가 없냐라고 반어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통화 정책 무용론이라는 내용까지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함께 다뤘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이고 가변적인 시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유명한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통화정책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가변적인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고요. 이미 발생한 통화 긴축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뉴욕 연은이 보고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올린 긴축 정책은 실제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 딱 지금의 현상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단기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24, 25년 상당한 둔화,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오른쪽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은 줄고 실질 GDP도 줄어드는, 감소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코어 CPI 24년부터는 목표 2%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통화 정책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22, 23년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 활동의 금리 레벨과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추정을 해보면 예측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더 이상의 긴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지연 효과가 2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충격, 경기 둔화의 충격이 상쇄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지금까지죠. 하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24년부터는 본격적인 강도 높은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물론 시차가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과 그런 주장은 너무나 많았죠. 다만 뉴욕 연은의 보고서가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24년, 특히 100bp를 내린 금리 조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한마디로 내년 시장이 전망하는 금리 인하 정도의 연준의 스탠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흐름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경기 침체의 패턴을 분석해서 그런 시차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고 21년부터 시작된 최근 연도의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갖고 전망을 했다는 것이죠. 데이터가 최근 수치로 전망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한 달 만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5.4% 줄었죠? 내구재와 장기 제품 주문이 크게 줄은 것인데 컨센이 3.4% 감소였으니까 크게 화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 내구재 보실 때는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 보시면 좋습니다. 6.7% 감소를 한 것이죠. 운송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는 0%로 큰 변화가 없었죠. 항공기를 제외한 부분이고 내구재 수주는 사실 비국방 내구재 수주가 중요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항공산업이 파생된 제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항공기 섹터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국방 부분만 제외하는 것이 내구재 수주를 살펴볼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항공기 제외하고 0%, 글쎄요, 뭐 제외하고 6.7%나 줄었다는 것은 내구재 수주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특별히 이러한 신규 수주 감소가 실제 기업들의 투자로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보려면 이 자본재 항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운송장비 수주도 의미가 있죠. 마이너스 14.8을 기록을 했는데 전달보다 이렇게 크게 줄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 수주 영역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데이터고요. 자본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부분, 기계 설비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생산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그런 재화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되는 자본재인데, 여기서 특별히 또 봐야 될 게 항공기 군수 장비 이 제외한 부분, 이 마이너스 0.1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기업들의 이제 실질적인 자본재 투자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향후 투자 지표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뭐 출하 지표도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자본재 출하는 GDP 측정할 때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ISM 제조업 PMI를 살펴볼 때 이 비국방 자본재 수주 사이클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ISM PMI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위축 구간에 머물렀지만 사실상 이 비국방 자본재 수주 사이클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괴리를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뭐 다양한 원인을 갖고 왔었죠. 리쇼어링 정책 효과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갖다 붙이면서 그런 부분으로 경기 침체 방어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글쎄요, 그 효과가 그렇게 특별히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 뭐 사실상 이 자본재 항목의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이 부분도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신규 수주죠. 비국방 내구재 수주 사이클과 먼저 보시게 되면 사실 경기 침체의 패턴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08년도 보시면 지금 비국방 내구재 수주가 극에 달했을 때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이고, 00년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죠. 증감률로 보셔도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섰죠.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서면서 경기 침체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한마디로 ISM 제조업 지수와 아까 말씀드린 이 자본재 수주 사이클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자본재 수주 사이클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런 부분을 놓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ISM 제조 PMI가 시차를 갖고 이 자본재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본재 항목을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규 수주 부분인데, 내구재 신규 수주 관련해서 국방비를 제외한 겁니다. 국방 부분을 제외한 부분, 아무런 경기 침체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괴리가 조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ISM 제조 PMI의 둔화 여파가 시차를 갖고 이 자본재 수주 또는 신규 수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확정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보시게 되면 예비치 대비 소폭 다 올랐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4달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예비치가 60.4였는데 뭐 소폭 올랐죠. 61.3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MOM으로 마이너스 5.3 감소했는데 마이너스 4% 정도, 뭐 전달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그 하락의 폭이 조금 둔화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현재 경제 여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기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거, 뭐 다만 예비치보다는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전달 대비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겠죠.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집계가 됐는데 예비치가 4.4였는데 1년이 확정치가 4.5로 소폭 올랐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만
전달 10월달 대비해서는 0.2%포인트가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4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5년 3.2%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후 발발된 평균 레벨을 높여버린 그런 수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긴 하지만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 5년은 2.7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팁스 관련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5년이 2.2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시간대가 5년 3.2를 기록한 거랑은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죠. 거의 1%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라고 해석을 하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팁스는 물가 연동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명목 채권 금리에 실제 5년 팁스 채권 이자율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만큼이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실제 돈으로 거래가 되는 자금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2.21이다. 그리고 뉴욕 연은이 생각하는 것은 2.7이고 미시간대가 생각하는 것만 3.2다. 뭔가 좀 괴리가 좀 있어 보이죠? 그 괴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전히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표본 크기가 다릅니다. 미시간대 500가구 정도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실질적인 조사 내용이 뭐 여러분들이 직접 답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대 심리를,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도 하고, 게다가 일반인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오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물가 상승률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5가지 정도 쭉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야 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일 수 있다. 표본에 대한 크기도 상당히 좀 다르고요. 궁극적으로 실제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이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2%다. 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욕 연은 보고서와 뭐 내구재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